축구로 생각해봅니다. 안녕하세요, 김윤의 축구이야기입니다. 오늘 할 이야기는 맨유로 새로 부임한 랑닉의 전술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랑닉의 데뷔전은 가까스로 팰리스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. 아직 첫 경기이기 때문에 결과를 확연히 바꾼 경기는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 맨유가 어떤 경기를 하려고 하는지 혹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경기를 준비했는지는 알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. 랑닉은 4-2-3-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준비했습니다. 이전의 선발 라인업과의 차이점은 부상으로 빠진 쇼 대신 텔리스가 들어왔고 달로가 들어오면서 우측면은 공격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됐습니다. 또한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그대로 합을 맞췄고 랑닉 체제에서도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. 후방 빌드업 상황부터 짚어보면 선발 포메이션은 4-2-3-1이었지만 실제로는 4-2-4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. 풀백들을 터치라인까지 넓게 위치하게 만들면서 수비 라인은 넓은 간격을 유지했는데요. 넓게 유지되는 수비 라인 앞에 프레드와 맥토미니는 투볼란트 형태로 좁게 위치하는 형태였습니다. 이렇게 넓게 유지되면서 미드필더가 투볼란트 형태로 위치하면 팰리스가 4-2-3-1 좁은 형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중원만 견제되고 있는 장면들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. 이러한 맨유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봤을 때 팰리스의 4-2-3-1 형태가 좁혀있기 때문에 측면으로 볼을 투입하면 중앙보다 비교적으로 수월하게 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. 때문에 볼 소유 위치를 측면에서 측면으로 전환한다면 팰리스의 압박 간격은 벌어지거나 측면에서 맨유가 패스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. 이후 빌드업 단계가 중원을 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풀백이 아직 낮은 포지셔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윙어도 넓게 터치라인 쪽으로 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대 풀백을 넓게 윙어가 끌어당기고 이 사이 공간으로 선수가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주된 맨유의 공격 패턴이었습니다. 이 공간을 레시포드나 호날두가 침투하면서 윙어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침투할 수 있게 되면서 속도로도 승부를 볼 수 있었지만 4-2-4 형태에서 센터백 쪽에 스트라이커가 위치하면 풀백이 이 사이 공간을 침투해 들어가면서 한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이러한 측면을 활용하는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은 이번 경기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산초가 좌측, 우측 윙어로 나왔지만 실제로 이 두 윙어는 안으로 좁히면서 세밀하게 볼을 넣어주거나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패스할 수 있는 선택지를 두세 가지 정도 만드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. 때문에 4명의 공격진이 전형적인 4-2-4 형태로 간격을 넓게 넓히기보다 중앙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들어오거나 산초가 들어오면서 패스 선택지를 만들어주기도 했고 특히 산초는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측면에서 동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. 이전까지 산초는 측면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산초의 스타일이 잘 묻어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공격 패턴에서 달라진 점이었습니다. 때문에 산초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한 공간에서 위치하는 장면도 흔치 않게 볼 수 있었으며 측면에서 다이아몬드 포지셔닝도 보였습니다. 이러한 형태는 산초나 레시포드가 위치를 스위칭하고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때 드리블하는 선수에게 이목을 끌어내면서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진들의 시선을 끌고 페널티 박스 밖쪽은 시선을 분산시켜서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 수 있었습니다. 드리블 기록에서도 산초와 레시포드가 3번 기록할 정도로 이 경기에서 자하 다음으로 드리블 시도를 많이 한 점도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패턴들이 많았습니다. 한편 풀백, 미드필더, 윙어, 스트라이커가 한 측면에 위치하면서 패스 앤 무브 형식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선수가 스위칭되면서 측면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. 또 측면 외에도 중앙에서 프레드, 맥토미니, 산초,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위치하면서 2선과 3선에서 원활한 패스 루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. 특히 수비에서 공격으로 갑작스럽게 전환되는 과정 가운데 4명의 선수가 위치하는 장면들은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공을 뺏고 나서의 텔리스와 달롯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했지만 텔리스나 달롯이 오버래핑 타이밍을
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 외에도 지공 상황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. 때문에 맨유의 공격 빌드업은 측면에서 고립되는 장면도 많았기 때문에 좌측면에 쇼가 만약에 다시 부상해서 복귀한다면 쇼의 빠른 오버래핑 타이밍과 높게 오버래핑해서 공격에 참여만 해줄 수 있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었고, 달롯은 경기 감각을 더 쌓고 오버래핑 타이밍만 빠르게 가져간다면 우측면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. 반대로 수비 단계에서도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들이었습니다. 수비 상황에서는 4-2-4 형태로 전방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. 특히 좌우측 윙어들이 압박하기 시작해서 한쪽으로 몰기 시작하는 것이 압박의 시작이었는데요. 풀백부터 시작해서 센터백을 압박하면서 키퍼까지 몰 때 반대편에 있는 스트라이커도 센터백을 압박하면서 한쪽 측면으로 모는 압박 방식이었습니다. 특히 반대편 윙어도 팰리스의 빌드업 코어를 압박하면서 공격진들끼리로만 반대편으로 유도해서 압박하면 팰리스가 앞쪽으로 볼을 넘겼을 때 측면에서는 이미 맨유와 팰리스 선수들의 1대1 압박 형태를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맨유가 주로 측면에서 공을 뺏어내거나 소유권을 다시 가져온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또 프레드와 맥토미니는 이전에는 종으로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했지만 선수들끼리의 간격을 좁히면서 프레드와 맥토미니는 이전보다 좁은 수비 간격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. 이런 압박은 팰리스의 불안한 패스 패턴이나 부정확한 패스의 약점을 더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